전 세계 2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 한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대의 라디오에서는 잡음 섞인 신호가 흘러나왔고 전쟁으로 지친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며 그 소식을 기다렸죠. 4년 동안 이어진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마침내 끝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될까요? 그 마지막 순간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보다도 충격적인 방식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을 끝낸 폭탄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놓았는지 그 잔혹하고도 냉정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하와이 진주만에서 벌어진 일본의 기습 공격은 미국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유럽 전쟁을 멀리서 지켜보던 미국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전쟁터로 뛰어든 것이죠. 태평양 곳곳에서 격렬한 전투가 시작됐고 일본은 놀라운 속도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휩쓸어 나갔습니다. 필리핀부터 인도네시아까지 마치 바둑돌을 놓듯 하나씩 점령해 나가던 일본군의 기세는 정말 대단했죠. 처음 몇 년간은 일본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호주와 인도까지 위협할 정도로 세력을 확장했으니까요. 그런데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면서 기습적인 반격을 가했고 일본의 핵심 항공모함들이 차례로 격침당했죠. 그 이후 과달카날 전투에서도 미군이 승리하면서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미군의 반격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섬 하나씩 점령해 나가며 일본 본토로 점점 다가갔죠. 사이판, 괌, 이오지마 같은 곳에서 벌어진 전투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특히 이오지마 전투에서는 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거의 전멸할 때까지 싸웠고 미군도 7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일본 본토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오키나와였습니다. 1945년 4월부터 6월까지 80일간 이어진 오키나와 전투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일본군은 카미카제 특공대까지 동원하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죠. 자신의 비행기로 적함에 충돌하는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작전을 써야 할 정도로 일본은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결국 12만 명이 넘는 일본군이 사망했고 민간인 희생자도 엄청났죠. 이 전투가 끝났을 때 미국은 사실상 일본의 항복만 받아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945년 여름 태평양 전쟁은 마지막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7월 26일 포츠담에서 연합국들이 일본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완전한 타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경고였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 선언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아직도 본토 결전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일본 지도부는 여전히 자신들에게 승산이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황이 직접 저항하라고 명령했고 모든 국민이 죽을 각오로 본토를 지켜야 한다고 선전했죠. 1억 명이 모두 자결할 각오로 싸워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미국은 극비리에 준비해온 무시무시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라고 불렸던 이 비밀 계획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기를 만드는 작업이었죠. 레슬리 그루브스 장군이 총책임자였고 로버트 오펜하이머와 존 폰 노이만 같은 천재 과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이 만든 것은 바로 원자폭탄이었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비밀스럽고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무려 13만 명의 인력이 투입됐고 3개의 거대한 비밀 도시가 건설되었습니다. 총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는데 이는 현재 가치로 약 28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죠. 심지어 해리 트루먼 부통령조차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이 프로젝트의 존재를 전혀 몰랐을 정도로 극비 중의 극비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서거한 후 트루먼이 처음으로 이 무시무시한 무기에 대해 알게 되었죠.
목표 선정위원회가 구성됐고 이들은 어떤 도시에 이 무시무시한 무기를 떨어뜨릴지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 조건은 까다로웠죠. 군사적으로 중요한 시설이 있어야 하고 폭탄의 위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폭격을 받지 않은 도시여야 했어요. 이런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4개 도시가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히로시마, 고쿠라, 니가타, 그리고 교토였죠. 교토는 처음에는 1순위 목표였는데 헨리 스팀슨 전쟁 장관이 강력히 반대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교토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이 아름다운 문화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인도주의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히로시마가 첫 번째 목표가 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일본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큰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폭격을 받지 않았죠. 중요한 군사기지와 무기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원자폭탄의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군이 이 도시를 의도적으로 보존해왔다는 사실이었어요. 원폭 실험을 위한 깨끗한 실험실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히로시마에는 30만 명의 시민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가 인류 최초의 핵무기 실험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어른들은 일터로 향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 새벽, 북마리아나 제도의 티니안 섬에서 특별한 임무를 띈 비행기들이 이륙했습니다. 에놀라 게이라는 이름의 B-29 폭격기가 리틀보이라고 명명된 원자폭탄을 싣고 있었죠. 총 7대의 비행기가 이 작전에 참여했는데 각각 다른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기상 관측기 센 대가 먼저 출발해서 목표 지역의 날씨를 확인했고 예비기 한 대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죠. 실제 공격을 담당한 3대 중에서 에놀라 게이가 폭탄을 투하하는 핵심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머지 2대는 하나는 폭발 장면을 촬영하고 다른 하나는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이었어요. 이들은 티니안 섬을 떠나 각각 다른 경로로 비행하다가 이오지마 상공 2400m 지점에서 합류했습니다. 1차 목표는 히로시마였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고쿠라나 나가사키를 공격하기로 되어 있었죠. 비행 중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윌리엄 파슨스 대령과 모리스 잭슨 중사가 흔들리는 기체 안에서 원자폭탄의 최종 조립을 완성한 것이죠. 안전상의 이유로 지상에서 완전히 조립하지 않았던 폭탄을 조립했습니다. 괴물 같은 진동이 몰아치는 상공에서 완벽하게 조립해냈습니다. 그리고 폴 티베츠 대령은 그제서야 승무원들에게 자신들이 싣고 가는 것이 원자폭탄이라고 밝혔어요. 대원들 대부분이 원자폭탄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역사를 바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는 흥분했고 어떤 이는 두려워했죠.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간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원폭 투하 1시간 전쯤 일본 본토 남쪽에서 미국 비행편대를 발견한 일본군이 공습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보고 곧 경보를 해제해버렸죠. 이것이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아침 7시 31분에는 기상 관측기가 고도 9,800m 상공에서 히로시마의 날씨가 양호하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히로시마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월요일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출근길에 오르고 학생들이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몇 분 후에 자신들의 도시가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정말 잔인한 운명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 폴 티베츠 대령이 원자폭탄 리틀보이를 투하했습니다. 폭탄은 고도 9,400m 상공에서 43초 동안 자유낙하했고 지상으로부터 580m 상공에서 폭발했죠. 그 순간 히로시마 시민들이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이 순수한 흰색이라고 묘사한 엄청나게 밝은 빛이 도시 전체를 덮었어요. 너무 밝아서 손으로 가려도 자신의 뼈가 보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빛은 태양보다도 밝았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였죠. 직접 그 빛을 쳐다본 사람들은 즉시 실명했고, 폭심지 근처의 온도는 복사열로 인해 섭씨 4,000도를 넘었습니다. 폭심지 주변은 문자 그대로 지옥이 되어버렸죠. 반경 1.6km 내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히로시마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폐허만 남았어요. 아름답던 건물들, 푸르던 나무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살아있던 모든 생명체가 그 순간 죽음을 맞이했죠. 버섯구름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높이가 무려 18km에 달했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볼 수 있었죠. 에놀라게이 승무원들조차 그 무시무시한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즉사한 사람만 7만 명이 넘었고 그날 하루 동안 무려 8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5년 연말까지 원폭우로 인한 총 사망자는 14만 명을 넘어섰죠. 이 중에는 강제로 끌려와 일하던 한국인 2만 9천여 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방사능 피해는 그 후 수십 년간 계속됐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평생 고통받아야 했어요. 탈모, 구토, 백혈병, 각종 암이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2세, 3세에게까지 그 영향이 이어졌죠. 8월 8일 미국은 도쿄 라디오를 통해 히로시마 폭격 소식을 접했습니다. 당시 라디오에서는 히로시마에 새로운 형태의 폭탄이 투하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일본 군부는 이것이 일회성 공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무서운 폭탄을 많이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하지만 이는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즉시 두 번째 원자폭탄 투하를 결정했어요. 목표는 나가사키였습니다. 원래는 고쿠라가 2차 목표였지만 그날 아침 구름과 연기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 나가사키로 변경되었죠.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단 3일 후인 8월 9일이었습니다. 펜맨이라는 이름의 두 번째 핵무기가 나가사키 상공에서 폭발했습니다. 4만여 명이 즉사했고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되었죠. 일본 제국의 모든 군부 지도자들은 이제야 더 이상 연합국을 상대로 어떤 저항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의 핵 공격으로 일본의 전쟁 의지는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게다가 같은 날 소련이 만주를 침공하면서 일본은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일본 천황은 마침내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군부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지만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쿠데타를 시도하는 세력도 있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1945년 8월 15일 일본 쇼와 천황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는 목소리가 라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울려 퍼졌습니다. 항복 방송에서 천황은 전쟁 상황이 반드시 일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적이 새롭고 잔혹한 폭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죠. 이로써 4년간 계속된 태평양 전쟁이 막을 내렸고 우리나라도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기쁨과 함께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 자유를 되찾은 기쁨, 하지만 동시에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죠. 과연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이 옳았을까요? 원폭 투하로 태평양 전쟁은 끝났지만 인류는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무시무시한 위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핵전쟁에 대한 공포와 혐오감, 그리고 인류 멸망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죠. 과연 인간이 이런 무기를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이 질문은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핵무기는 인류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위험을 안겨주었을까요? 이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입니다.